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 함께할 김민재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주목해서 살펴볼 이슈는요. 아무래도 FOMC의 금리 인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방금 전에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오늘 시장들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2시간 동안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발빠른 정보는 물론이고요. 또 시장의 흐름하고 투자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스터와 함께하는 신세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방송 중에 또 실시간으로 마스터와 소통할 수 있는 무료 트레이딩 룸 알고 계실 텐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마스터를 선택해서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우리 마스터님의 신호를 또 언제 어디서든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방송이 아닐 때에도 마스터분들이 해외 선물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들 직접 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전화나 문자 참여까지 가능하신데요. 또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한 채팅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전화 접수는 3153-2611번 또는 2612번 통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는 샵 0082번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신 다음에 채팅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활동까지도 많이들 오늘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그리고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이제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미 무역 전쟁이 되는 듯 하다가 될 듯 말 듯 하다가 지금 약간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에 관련된 내용들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께서 여러분들께 해드릴 말씀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제작진을 대표해서 김경윤 PD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이제 한나의 큰 이벤트가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자로 FMC 올해 첫 번째 FMC가 끝났고요. 두 번째죠. 그리고 이제는 무역전쟁 우려 그리고 영란은행 쪽에서의 이벤트도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또 어떤 이벤트들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많은 이슈들, 많은 정보들 준비를 해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김경윤 PD의 활약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선물 하면은 또 마스터분들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은요. 수식어가 참 많은 분이죠. 선물 읽어주는 남자, 해선이 아빠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박노주 마스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노주 마스터입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어저께 왜 안 떨어지나 했는데 역시나 한 템포 쉬고 다음 날 떨어진, 요새 좀 최근 트렌드가 그런데요. 자, 오늘 역시나 떨어졌습니다. 아침부터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지수가 안 떨어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예상대로 저는 떨어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예전에 그 해외 선물의 신에서도 지수 매도를 진입을 해서 크게 일단 수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나 떨어지는 거를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튜브도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일단은 일찌감치 매도 사인을 좀 드렸고요. 자, 일단 유튜브랑 함께 생방송 2시간 동안 열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혜선이 아빠의 또 활약까지도 많이들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지금 10시 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S&P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 역시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2% 빠지면서 268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살펴볼 텐데요. 나스닥도 지금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77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골드 시세 살펴볼 텐데요. 골드 지금 0.27%, 28% 정도 빠지면서 132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로 FX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 역시나 지금 파란불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0.21% 빠지면서 1.239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오늘은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99% 정도 내리면서 64.8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 지금 이쯤에서 해외 시장에서 좀 어떤 이슈들 나오고 있는지 우리 김경윤 PD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금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22만 9천 명으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새벽에 들려왔던 파월 연준 의장으로부터의 코멘트인데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달러화는 생각보다 비둘기적 성향을 보였던 이 FOMC 정례회의 결과로 좀 내렸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고요. 마켓워치 쪽에서는 연준 성명서로 인해서 골디락스 장세가 확인되었다라는 발언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너무 매파적이지도 또 너무 완화적이지도 않은 골디락스 면모를 재확인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다음으로 ING 쪽에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3번 더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총 3번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피델리티 쪽에서도 같은 뷰입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 4번 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시에테 제너럴 쪽에서는 연준이 향후 6월과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 역시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골드만삭스 쪽의 예측인데요. 연준이 내년까지 분기마다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한다 쪽의 분석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FOMC로 추가 하락할 여지가 생겼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로존의 1월 경상 흑자가 376억 유로로 발표가 됐고요. 전월 대비 66억 유로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독일의 3월 IFO 기업환경지수입니다. 114.7로 발표가 됐는데요. 11개월 내 최저치다라고 분석적인 의견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유로존의 3월 합성 PMI 예비치인데요. 55.3으로 이 부분도 14개월 내 최저치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전 9시에 발표됐던 소식입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스멀스멀 좀 상승을 하던 파운드화가 이 소식과 함께 하락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시장에서 연준의 향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김경윤 PD께서 살짝 짚어주셨고요. 오늘 퓨처스 이슈 통해서 시장 상황 더욱더 자세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이슈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연준 회의 결과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저희가 자세한 전략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 FX 살펴볼 텐데요. 달러와 그리고 비둘기 FOMC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 매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로 FX 역시나 오늘 전략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미국 재고 깜짝 감소 소식에 급등 랠리를 펼쳐왔던 크루드 오일이 지금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흐름 이어갈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골드 살펴볼 텐데요. 중국하고 미국 무역전쟁을 돌입을 하는지 지금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골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 스타분들, 또 해외 마스터분들과 함께 해설위원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먼저 살펴볼 텐데요. 지금 S&P 500 1.16% 정도 하락을 하면서 2686.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회의 결과에 지금 계속해서 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해설위원님과 또 마스터님 그리고 우리 김경용 PD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업앤다운으로 또 각자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모두 다 다운 의견이 나왔는데요. 자, 그럼 먼저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 의견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지수는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상승하지 않았네요. 상승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급락으로 오늘 좀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상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크게 빗나간 건 아니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급락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밀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지라인이 좀 가까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 부분이 이제 좀 노이즈가 좀 계속 될 거다. 그러니까 무역전 분쟁 이슈가 조금 노이즈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소폭 조정을 주는 구간 형태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나스닥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6,542선, 그러니까 지금 선물지수입니다. 선물지수로는 6,542선 정도까지의 하락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낙폭이 좀 세기 때문에 물론 개장해봐야지 좀 알 것 같긴 합니다만은 낙폭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요즘 페이스북 이슈도 좀 있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빠르게 올라온 만큼 좀 밀리는 폭도 좀 크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자체가 상당히 호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불확실성 이슈들이 좀 계속 하나씩 나오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철강 관련해서 협상하고 있는데 지금 연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 관세 지금 현재 도입하는 걸 조금 뒤에 미루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관련해서 대중국 관련해서 관세안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관세를 오히려 낮춰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런지, 근데 사실상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데 과연 트럼프가 밀어붙일 수 있느냐? 저는, 밀어붙이긴 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액션만 취하다가, 논의하다 끝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너무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FMC 같은 경우는, FMC는 뭐, 어느 정도 우리들이 다 예상하는 수준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약간 비둘기파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수한테는 좀 도움은 됐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FOMC 영향이 지수에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셨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께서는 오늘의 하락폭이 FOMC 영향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중미 무역 전쟁이 불거지는 상황인데 그 영향분을 지금 좀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 좀 궁금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냥 FOMC 회의는요. 그냥 뭐라고 결과가 나오든 간에 사실상 지수에 많이 영향 안 미쳤을 거고요. 다만 지금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페이스북 이슈가 좀 많이 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변명을 거듭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논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좀 우리나라에서도 가진 걸 맞았거든요 이번에.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약간 흔들리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기술주 전반적으로 약간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이슈가 좀 장기간 지속될 만한 이슈냐?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근 S&P를 보더라도 지금 S&P 지지라인이 깼습니다. 깼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라인 2,652선까지는 어느 정도 좀 밀어줄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이 부분이 지난번 지지라인이었거든요. 지난번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 테스트한 정도? 그 정도이지 않을까. 그리고 FOMC 금리 인상 이슈는 사실상 이제 6월이 중요해졌거든요. 6월이 중요해졌는데 6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 다만 중국이 깜짝 이제 통화 정책이 약간 중국도 약간 긴축으로 살짝 빠지는 바람에 그 부분에 이제 전 세계적인 영향을 쓴다거나 미국 뉴욕 증시에는 그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중미 무역 분쟁 이슈도 선반영된 걸로 보여진다. 하지만은 좀 단기적일 것이다라는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말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운 의견 또 들어주신 박노주 마스터의 의견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아까 그 소개를 드릴 때 지수 매도로 가는 게 굉장히 정말 좋다. 예. 매도의 남자죠. 그죠? 예, 그래서 신났는데, 뭐, 바로 유튜브에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매도 진입을 뭐, 바로 방송 시작하자마자 또 그 중간에 들어갔고요. 500불 가량 수익이 났고, 유튜브에서도 바로 사인을 드렸습니다. 더 추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매도였고, 지금은 모두 청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서도 지금 일단 청산하고, 반등을 한번 줬다가 다시 또 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느 정도 청산을 하고, 반등을 노렸다가 또 반등한 다음에 그 다음 매도 진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저도 일단은 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일단 각국의 관세 정책이 일단은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사실상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사실상 3번 하냐, 4번 하냐, 뭐 이게 일단은 관건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횟수가 아직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뭐 재정 확대 정책 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쇼맨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슈가 이제 없습니다. 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계속적으로 뭐 법인세도 낮추고 뭐 가록 약발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도리어 이제 나오는 게 없고, 도리어 이제 중국과 거의 자존심 대결이라고까지 뭐 지금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슈가 되다 보고 금리 인상도 아직 뭐 이번에 당연히 금리 인상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았지만, 앞으로도 이제 뭐 할 거라는 얘기를 뭐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얘기가, 이제 이후 것도 이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서 자칫하면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좀 약간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오일입니다. 오일이 일단 $65 이상을 간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항대에서 밀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지수를 봤었을 때 오일이 같이 떨어지냐를 이제 봐야 됩니다. 최근 트렌드는 일단은 지수랑 오일은 같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일 그 가격, 일단은 지수랑 같이 떨어지는지 그 가격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 골드가 크게 상승을 했단 말이죠. 골드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골드가 못 올라왔으면은 오늘 분명히 지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동안은 뭐 일단은 그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면서 골드조차도 일단은 좀 같은 방향으로,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으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하게 안전자산과 리스크 자산은 좀 이제 갈려서 갑니다. 이럴 때 큰 추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과 리스크 자산이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거, 명확하게 반대로 움직일 때 일단 베팅을 좀 크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가격대를 좀 알려드리면, 지금 오늘 더 좀 하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셔야 됩니다. 주봉을 봤었을 때 좀 길게 봐야죠. 지금 현재 그 저점, 저저번 주죠. 저점이 6,768.75인데 요 선을 지금 거의 약간 넘어왔죠. 자, 추세가 크게 갈 때는 저점도 무너뜨리면서 오버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6,740선, 그리고 만약에 더 오버슈팅 나와서 더 떨어진다면 6,70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버슈팅 나와서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염두를 두셔야 되고, 나스닥은 그렇고요. S&P 같은 경우도 주봉을 봐야 됩니다. S&P 저저번 주 저점이 일단 2,669.50 그렇다면은 일단 대략적으로 오늘 떨어질 수 있는 게 그 저점 부분이 되겠죠. 2,669선 대략적으로 그 선까지 떨어지고, 오버슈팅 나오면서 그 다음 저점이 2,660선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지금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초반 때부터 매도 진입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단기적으로 원하는 가격만큼 떨어지고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지금 매도 진입을 할 때는 이제 나스닥이든 S&P든 반등을 어느 정도 줬을 때, 대략 나스닥은 6,800선 이상 올라왔을 때 매도 진입을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S&P 같은 경우도
2695선 이상 올라왔었을 때 다시 재차 매도 진입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수랑 오일 최근에 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라는 말씀으로 오일에 대한 궁금증까지 풀어주셨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740선에서 6,700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S&P 역시나 2,669선에서 2,660선까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매도로 진입하실 분들은 나스닥은 6,800선까지 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리고 S&P는 다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S&P는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매도 진입을 하면 좋을까요? S&P는 아까 2,695선 이상이요. 네, 그래서 한 2,695선과 한 2,700선 정도 그 사이에서 진입하면 딱 적정한 반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695선에서 2,700선 이상까지 반등을 했을 때 그때 매도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간 또 외신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현 PD. 네, 오늘도 지수 선물 일단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이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연준의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확신을 하지 못하면서 나온 결과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무역전쟁 우려 그리고 페이스북 이슈 역시 시장을 압박하는 요소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3회로 유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제가 전달해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FOMC 때마다 기자회견을 동반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있다라는 점을 전달해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파월이 이런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예정돼 있는 4번보다 기자회견을 더욱 자주 하는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고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과의 소통을 좀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발언과 함께 기자회견 빈도수를 높인다고 해서 정책 방향의 어떤 변경 시그널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기를 원한다. 즉, 이 기자회견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금리 인상 페이스가 더 빨라진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이슈로 인해서 나온 기술 섹터 매도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도 거의 2% 가까이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크 주커버그가 어제 드디어 좀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 침묵으로 일관을 하다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의회에서 기꺼이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할 준비가 돼 있고 또한 일련의 사태에서 좀 사과를 했지만 주가는 여전히 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라고 한다면 이 미중 간의 무역전쟁 심화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목요일자로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 규제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트럼프 정부 쪽에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여기에는 중국 수입품에 적어도 3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중국 쪽에서도 카운터펀치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량이 약 196억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소이빈 즉 대두가 124만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이 이런 미국산 대두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은 게 이 대두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곳이 미국의 아이오와주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이오와주가 좀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좀 지지했던 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뽑았던 대통령에 의해서 본인들의 산업에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몇몇 미국인들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의 대체제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자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 쪽에서는 이런 생각은 매우 거만하고 순진한 아이디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뭐 이런 보복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고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보잉
역시 중국의 잠재적 타겟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보잉의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보잉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2036년까지 7,000대 이상의 보잉 제트기를 구매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계약 관련한 문제에서도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 전쟁 이슈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해외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 김경윤 PD가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 질문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 시작 전에 불안하시지 마시라고 저희가 지금 질문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나스닥 지금 7077.25에 매도로 한 계약을 홀딩 중인데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연락을 주셨네요. 우리 박노주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분은 혼나셔야 되겠습니다. 네. 방송을 항상 잘 시청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일단 농담이고요. 일단 방송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드렸었고, 제가 요거 이제 딱 질문 나오자마자 그 MC국에서 얘기할 때 이제 또 남겨드렸는데요. 네.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1차 지지대까지가 6,740선 정도. 예. 그 부근대까지 일단 한번 떨어질 걸로 보고요. 거기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 또 나온 다음에 재차 이제 붕괴가 되면은, 그 다음 이제 구간은 6,700대. 예. 그 선상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저는 그러니까 나스닥은 뭐 저점에서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제가 주식을 하던 습관들이 있으시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잡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떨어지는 거에 딱 봤었을 때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한번 오르겠지 하고서 이제 그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자, 해외 선물은 특히나 추세에 굉장히 관성대로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등 잠깐 줬다가 그대로 다시 밀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세 순리대로 일단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물 흘러가는 방향대로 거래를 해라 항상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도리어 반등 나왔을 때 매도 진입을 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떨어진 거에 매수 진입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손절도 굉장히 잡기 어려우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세 계속해서 좀 매도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나스닥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7,077선에서 지금 현재 매도 잡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지지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계약이라는 게 좀 아쉽네요. 한 계약이 아쉬운데 저는 수익을 좀 챙겨가고 진행하시는 게 좀 좋다고 좀 보여집니다. 조금 더 밀릴 경우, 그러니까 6,736선 이 정도 선에서는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무역 분쟁에 대해서 너무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한 전략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전략이 나오는데 어떤 전략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항하려면은 중국 같은 경우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아까 김경민 PD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역 분쟁이 발발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세게 얻고 싶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소비빈밀 가격을 보시면 알아요. 소비빈밀 가격을 보시면 알아요. 소비빈밀 대두 가격을 보시면은 대두가 지금 살짝 반등한 정도거든요. 살짝 반등한 정도에 중국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 높이면 우리도 같이 대응한다. 다만 다른 나라는 관세를 없애주겠다. 오히려 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지금 왕따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결과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미국 자체도 이거 지금 계속 지지율 때문에, 이거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계속 던져보는 건데, 이 부분이 안 먹힐 경우 이 부분은 빨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도.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도 더 이상 잘 안 먹히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자꾸 지지율은 안 올라오는데 무역 분쟁만 계속 코멘트한다. 그래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양의 마감날이었죠. 양의 마감날에 어떤 정책을 얘기했었냐면 제약품, 의약품 수입할 때 미국을 제외한 나라도 모두 다 관세 0% 하겠다. 그럼 한마디로 뭐냐면 미국만 세금 관세 올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미국도 분명히 자신들이 점점
불리한 싸움 하고 있다는 거 알 겁니다. 알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던지지 못해요, 또. 그리고 또 미국이 철강 규제 한 부분이 이제 스타트가 됐죠. 그 부분, 미국 철강 규제 한 부분은 내막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유가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품질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철강이 들어가 있죠. 그 철강이 들어가는 게 이제 관세가 오르면서 고품질 파이프라인 가격 자체가 올라버리면 쉐어로 업체들이 증산하는 부분이 조금 더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가에 작용해서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현재 미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셰일오일의 이 강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노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이 또 크게 영향 미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캐나다, 멕시코산은 또 관세에 유예됐거든요. 유예됐기 때문에 주요 수입품들, 그쪽 파이프라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막 엄청 무역 분야를 야기할 것처럼 크게 번질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레이건 정부 때 한번 이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만 완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크게 뭐 영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다. 점점 미국이 무역 분쟁 가지고만 건들면 좋은데 중국을 과연 대만이나 이런 거 하나의 중국 이슈로 계속 치고 들어가 버리면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대량 국채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극단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추가로 매도를 나스닥 매도 치는 거는 그때 치는 거는 늦지 않다. 그때 쳐도. 그러니까 지금 굳이 막 엄청나게 더 밀릴 거라는 생각보다는 밀렸다가 조금 소폭 횡보하고 갔다가 만약에 중국이 대량 국채 매도까지도 생각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그때 또 매도를 또 들어가 보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정말 깊게 또 그리고 멀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두 번째 유로FX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3900달러 선에서 0.24% 빠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의 또 의견, 또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 지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자, 지금 보니까요. 저랑 우리 박노주 마스터님은 다운이고요. 김정철 해설위원님하고 김경윤 PD는 업을 들어주셨는데요. 우선은 저와의 반대 의견,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 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업이긴 한데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올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한적인 박스권이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 최근 추세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 등락 정도 수준의 뭐 그 정도 수준의 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드라이 그 ECB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지노선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 가까워질수록 사실상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1.25300까지는 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곤 있는데요. 근데 그 부분도 약간 제한적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아주 크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진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이슈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웬만한 중요 이벤트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러시아 대선도 끝났고 뭐 이제 관련해서 뭐 영국의 기준금리 영랑은행 기준금리도 끝났고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과연 이 부분, 그러니까 무역 분쟁 부분이 유럽이랑 먼저 1차전을 했고요. 미국이 2차전 지금 중국이랑 하고 있는데 사실상 1차전 유럽과 EU하고 미국하고 1차전으로 붙었던 거는 미국이 사실 꼬랑지를 좀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사실 중국을 규제할 테니 EU야 우리 내 편 좀 들어줘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EU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SO에 쳤지만 그냥 뭐 그런 거 잘 신경 안 쓸래 하고, 오히려 영국에서 이제 최근에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 오히려 영국이 EU 탈퇴할 거기 때문에 EU가 같은 목소리 안 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목소리 내줬어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국의 이제 손 하나는 살짝 잡고 있다. 예, 왜냐면 미국도, 근데 미국이 웃긴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이 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트럼프 현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강하게 못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원래 태생적으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던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어느 정도 일조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지금 또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좀 따지고 봤을 때는 미국도 역시 적극적으로 액션을 좀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 내 불안이 쉽게 뭐 가시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좀 합니다만은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진화되고 번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러시아든 영국이든 원래 영국하고 러시아는요 옛날부터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둘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정말 한 몇백 년 동안 지금 정말 서로 견제만 하고 다니는 그런 두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이번 사건이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너무 좋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도 지금 재선할 때 높은 지지율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됐었고요. 왜냐하면 외부에 적이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부 결속을 좀 다졌거든요. 그리고 영국 메이 총리도 지금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힘들어 있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한번 터트려 주니까 그걸 덥석 물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지지율 좀 올려보자 해가지고 사실 러시아한테 지난주에는 최후 통첩을 했어요. 보통 한 100년 전에 이런 최후 통첩 들어가면 그 다음에 전쟁이에요. 근데 그냥 최후 통첩만 하고 러시아는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자기들 거 챙기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밀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슈들이 좀 상쇄되면서 하방 압력은 조금 좀 덜하지 않나. 그래서 상승이지만 상승도 그렇게 좀 큰 폭은 아니지 않나. 왜냐면 마지노선이 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박스권 등락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FX에 관한 의견 정말 자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업을 들어주셨지만 다만 좀 박스권 등락 안에서 좀 제한적인 상승일 것이다 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같은 의견인 우리 박노주 마스터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유로화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렇게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 뭐 달러 인덱스가 오늘도 지금 상승을 하니까 지금 맨 처음에 하락을 했죠. 달러 인덱스 하락을 하락할 때는 유로화가 일단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꼬리를 말고 달러 인덱스 다시 반등하면서 들어올리니까 또 재차 유로화가 반대로 지금 일단은 하락을 한 케이스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 일단은 FOMC 이제 회의에선 뭐 사실 기대를 한 거는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이제 좀 속도를 좀 빨리 내서 금리 인상을 좀 해야 점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일단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러한 실망감에 의해서 다시 내려간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유로화는 다시 뭐 상승을 했죠. 어저께 달러 인덱스 올라가니까 좀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달러 인덱스를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돼요. 유로화를 거래할 때 달러 인덱스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달러 인덱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장에서 지금 일단은 놀고 있다. 뭐 요게 또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가 지금 뭐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승을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무역전쟁이나 등등의 이슈들이 사실상 눈치 보기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더 강력하게 뭔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방향성이 크게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뭐 트럼프도 크게 뭐 이제 뭐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뭐 중국하고 촉각을 세우고는 있지만 또 크게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러한 그 장세가 그대로 달러 인덱스에 일단은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나 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지금 박스장에 놀기 때문에 유로화도 당연히 박스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가격대를 보면 지금 유로화 가격대도 지금 좀 뭐 1차 박스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1.23500 박스 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스 상단 1.24620 이 선상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오늘 이 상단을 치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달러 인덱스 더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더 추가 상승이 남았기 때문에 유로화는 오늘 지금 일단은 금일 저점을 한 번 정도는 깨주고 나서 박스 하단선까지 근접하게 일단 한 번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하락을 들었고요. 그렇다면 박스 하단까지는 딱 못 와도 1.23
620에서 뭐 1.23500 요 박스 하단 근접하게는 일단 한번 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약간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공격적으로 지금 절반 정도 들어가 주고 더 올렸을 때 1.24050 그 이상에서 일단은 절반 정도 들어가 주고, 그렇다면은 오늘 또 유로화가 이제 크게 올라갈 수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다 내려가지 않더라도 내일 정도나 다음 주 정도에 다시 박스 하단 선까지도 한 번 정도는 밀어줬다가 다시 올라와도 되기 때문에 박스 시세가 계속 일단 지속이 별다른 이슈 없으면 지속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더 갈 구간은 약간 추가 하락 구간이 좀 남았다. 그래서 박스장에서의 매도 전략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우선은 달러 인덱스에 의해서 유로 FX가 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함께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달러 인덱스 역시나 지금 박스권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유로 FX, 유로화도 박스권 형태일 거다라고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또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노조 스타께서 또 마스타께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경윤 PD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좀 오랜만에 유로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좀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쪽에서 좀 좋은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엔 지난해에 비해서 좀 부진한 출발을 했다는 점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외신 쪽에서는 유로의 팬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상승 여력이 굉장히 넘쳐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지난 1월이었죠. 22회의 이후에 유로가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열망으로 유로가 상승해왔던 것이 이 이후에는 좀 힘을 잃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그리고 ING 등의 기관들은 유로가 결국은 올해를 상승세로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요, 유로의 올해 말 가격대를 1.30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ING는 매우 높은 확신과 함께 2019년 유로를 1.35달러로 전망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이러한 상승 관점은 ECB가 올해 말 전까지 양적 완화를 종료할 준비를 하고 2019년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커지면서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16일이었죠. 3년 내 최고치였던 1.2555달러를 터치를 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ING 쪽에서는요, ECB 통화 정상화 과정이 한 2단계 정도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유로는 반드시 랠리를 펼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는 이미 진행 중인 양적 완화 테이퍼링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이 다음 단계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ECB의 금리 인상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또 노무라 쪽에서도요, 1월부터 유로는 달러 대비 19% 상승했지만 여전히 유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이다라는 코멘트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0달러도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 유로 가격대를 노무라 쪽에서는 1.4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ECB는 시장에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매우 느린 페이스로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지금 금리 인상 계획과 대비되는 이런 조심스러운 움직임 때문에 라보뱅크 쪽에서는 12개월간의 유로 전망치를 기존의 1.28달러에서 1.21달러로 낮췄다라고 합니다. 유로의 주요 저항선인 1.25 라인이 돌파가 매우 힘들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하고요. 연준이 올해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서 결국 유로가 더욱 하락할 리스크를 보고 있다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유로는 우호적인 요소들을 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쪽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BNP 파리바 쪽에서는 유로 달러가 글로벌 증시 향방에 어떤 통화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는 즉 위험선호 심리가 개선되는 환경에서 유로가 매우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또한 최근 그 자금 포트폴리오들이 유로존으로부터 좀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좀 둔화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로 지지세를 보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노무라 쪽의 의견입니다. 지난해
최근에 500억 유로 규모의 고정자금이 유로존으로부터 좀 유출이 됐는데 유로 그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이런 자금 유출도 없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서 유로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 곁들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의견인데요. ING 쪽에서도 이런 자금 유출이 역전될 때가 유로에게는 다음 빅체인지가 될 것이다라는 최종적인 전망도 내놓으면서 장기적으로 유로의 매수 관점 여전히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역시나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해설위원님하고 마스터님은 단발적인 관점에서 좀 박스권 형태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김경윤 PD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1.30에서 35달러까지도 해외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개장을 한 지 한 10여 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S&P 먼저 살펴볼까요?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2704.25포인트에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6794.25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유로FX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로FX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2395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지금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면서 0.22% 정도 빠지면서 1329.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볼게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1.3% 정도 빠지면서 64.6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대 시장 상황,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 1%대 급락 보이고 있고요. 선물 역시나 1%대 급락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박노주 마스터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유튜브에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반등 구간 이제는 청산을 좀 하고 다시 반등이 한번 올 거다 말씀드렸고 아까 6,795선 이상에서 반등 매도 진입을 하자. 예. 지금 이 5분봉인데요. 지금 들어 올렸거든요. 안 그래도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795선에 위에서 이제 지금 진입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내려가는 거에 이제 청산을 좀 하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초반에 이제 지수 매도분 수익 거뒀기 때문에 청산을 좀 하면서 이제 수익 실현을 좀 가져가시면서 이제 나머지 물량을 좀 더 길게 좀 약간 홀딩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 반등이 뭐 지금 이 구간에서 또 한번 밀었다가 또 다시 한번 반등 좀 줬다가 또 밀고 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면서 나머지 물량도 좀 홀딩하는 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단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노주 마스터 말씀 듣고 6,795선 위에서 진입하신 분들 내려갈 때마다 좀 청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물량은 길게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해설위원님도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도 박노주 마스터님과 똑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박노주 마스터님이 좀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등 구간을 일단 피한 다음에 거기서 위에서 매도하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그 전략들은 현재 지금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이슈들 같은 경우 좀 보자면은 과연 나스닥이 오늘 좀 최근에 급격하게 밀린 부분들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좀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인데 반등이 좀 요원하지 않나 이 정도 수준이면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기술적 하락들이 좀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주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주로 S&P 많이 거래 안 하시고 나스닥을 많이 하시거든요. 박노주 마스터님이 나스닥을 많이 얘기해 드렸던 이유나 지난번 해외 선물 하신 수익률 대회에서도 나스닥 위주로 큰 수익을 얻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로 나스닥을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변동폭도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하기도 좀 편하고 그래서 나스닥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스닥을 좀 얘기 드리자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냐, 그러니까 낙폭을 얼마나 줄여주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페이스북 사태부터 해가지고 좀 유심히 이제 좀 이슈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도 의견도 상당히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이슈들까지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우리 김경윤 PD 현재 외신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한번 더 전해 주실까요? 네, 지금 다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과 함께 30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하락폭을 줄여서 현재 시점에서는 200포인트 초반대의 낙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은 0.9% 정도 하락을 했고요. 기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1%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역시 지금 1%대 좀 급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지금 페이스북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며칠 동안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빵주에 대한 전체적인 좀 영향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런 나스닥 쪽에서의 매도세를 좀 초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페이스북이 이런 정보 유출 문제로 인해서 좀 규제를 심하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겨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정보통신 쪽에 규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좀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언제 끝날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종말이 오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듯합니다. 지금 한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페이스북이 앞으로 좀 로비를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규제적인 부분에서 좀 컴플라잉 즉 뭐 이렇게 좀 수능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좀 있겠지만 소비자들은 그렇게 쉽게 페이스북의 어떤 습관화 같은 부분들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페이스북 포스팅 자체가 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그렇게 정말 큰 이슈다라고는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함께 덧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50일 이평선도 깨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페이스북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락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도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 외신 상황까지 우리 김경윤 PD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잠시 뒤에 2부에서 또 바로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가 바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